장편 소설의 소재가 사실 그 10대 시절에 겪었던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말 못할 그런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흔히 트라우마라고 하죠. 저는 사람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행복한 그런 기억도 쌓아가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하지만 아무리 행복한 일들을 쌓아간다고 해도 그런 상처와 트라우마는 쉽게 지울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외증조 할머니와 친할머니와 같이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두 분이 이제 노년에 저희 부모님과 함께 그리고 저와 함께 한 집에서 살았었는데 두 분 다 노년에 이제 치매가 걸리셨어요. 제가 이 두 분과 지내면서 그리고 노년과 그런 임종을 맞이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 치매라는 게 기억을 잃어가는 그런 병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기억을 잃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제가 발견했던 건데 그분들의 일생에 있어서 어떤 상처는 치매와 무관하게 기억 속에 깊이 박혀 있어서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치매와 함께 살아가면서 행복했던 일들, 좋아했던 사람들, 소중했던 사람들 그런 기억들을 모두 잊어가면서 그런 상처는 결코 잊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일 저한테 반복해서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혼잣말로도 그 상처에 대해서 계속 그냥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두 분 다. 제가 그 두 분들의 상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내밀한 일에 대해서는 개인 사이고 그리고 가족 사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한 개인이 행복한 일과 어떤 소중한 기억과 사람들은 조금씩 잊어가도 결코 자신이 상처받고 트라우마로 남게 된 기억에 대해서는 절대 잊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조금 신기하시지 않나요? 이게 치매라는 병을 앓게 되면 기억이 모두 이제 증발하게 되는데 상처만은 결코 잊지 않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상처 혹은 트라우마라는 게 우리 뇌의 어떤 저장 공간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 혹은 심연, 무의식에 깊이 어떤 각인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특수한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뇌의 기억이 조금 증발해 가더라도 그거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거죠. 아무튼 저는 두 할머니들을 보면서 어떤 상처와 기억의 어떤 연관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고 사실 저 자신의 상처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었어요. 저는 10대 시절에 이거는 돌이켜보면 좀 아픈 기억인데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10대 시절의 기억임에도 저의 20대의 전부를 거의 지배하고 있을 만큼 물론 연애를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러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저의 어떤 존재의식에 굉장히 깊이 뿌리 박힌 상처였어요. 그래서 많이 혼자 그냥 개인적으로 아파했던 기억이었죠. 이 상처는 제가 중학교 시절에 학교 폭력을 당했던 건데 물리적인 학교 폭력은 아니었어요. 물리적인 학교 폭력은 아니었고 어떤 심리적인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 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고백은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처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도 하나의 또 다른 형태의 상처거든요. 아무튼 저의 10대 시절에 그런 어떤 심리적인 학교 폭력이 저의 그런 자아에 깊이 뿌리 내려 있어서 20대를 좀 자유롭게 보낼 수 없었어요. 저는 성인이 되면서 20대 시절에는 이제 소설가를 꿈꾸며 살았고 문학도 많이 사랑했고 책도 많이 읽으면서 이제 소설가를 꿈꾸면서 소설가를 향해 이제 나아가게 됐는데 저는 소설을 이제 첫 책을 30살에 장편 소설 레지스탕스를 이렇게 출간했어요. 근데 그 장편 소설의 소재가 사실 그 10대 시절에 겪었던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 학교 폭력을 소재로 작품을 써야겠다는 결심을 했던 거는 아니고 돌이켜보면 어떤 본능적인 움직임이 아니었나 싶어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30살이 되기까지 20대 내내 그 상처를 누구에게도 한 번도 말하지 못하고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저 혼자 끙끙 앓고 그렇게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했고 근데 이야기는 할 수 없었고
문학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레지스탕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 줄 정도로 이야기해보자면 주인공이 학교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 기성세대들이 이제 강요하는 가치로부터 벗어나고 보다 멋지고 새로운 어떤 세련된 가치를 찾아 나서는 성장소설 이야기예요. 물론 레지스탕스는 제가 겪은 학교 폭력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스토리는 아니에요. 제가 문학이라는 어떤 은유라는 장치를 통해서 제가 겪은 사건을 시공간도 바꾸고 인물도 바꾸고 인물도 새롭게 만들고 사건도 재구성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이야기를 창조한 거죠. 문학을 통해서도 저는 저의 상처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죠. 이거는 숨기고 다른 형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문학적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집필하고 싶었던 욕망과 더불어서 저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는 상처를 문학적으로 승화시켜서 스스로 치유할 방법을 찾았던 거죠. 저는 놀랍게도 이 레지스탕스를 집필하고 20대 내내 그리고 10대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중학교 시절에 겪은 그런 트라우마를 항상 안고 살았는데 그리고 비밀로 하고 살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놀랍게도 제가 레지스탕스를 집필하고 나서 이런 상처가 정말 깨끗하게 치유가 됐어요. 그들을 증오했던 마음이나 미워했던 마음, 그들이 내게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들, 때로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들이 레지스탕스라는 작품을 통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졌고 그런 상처라는 게 저를 완전히 지배했었던 전부였다면 이 작품을 집필하고 난 다음에는 제 큰 삶의 정말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부였던 게 일부로 바뀌어 버린 거죠.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서사, 그러니까 이야기가 한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소설가라서 이렇게 레지스탕스라는 작품을 통해서 저의 상처를 치유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이렇게 찾아왔지만 여러분도 사실 자신을 보호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창조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주위에 보면 헤어진 남녀를 보면 이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헤어진 남자와 여자한테 가서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듣게 되면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헤어진 사람들이 각각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재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남자의 외모가 부족하다거나 여자의 경제적 형편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이유가 있었다고 친다면 그런 이유, 자신에게 직접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이유를 알고 있음에도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권태기가 와서 어쩔 수 없었고 성격 차이로 잘 맞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재구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자기가 상처받을 방향으로 그 이야기를 기억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헤어졌다는 사실 하나도 이미 상처인데 거기에 헤어진 이유마저 상처이면 한 개인에게는 그거를 하나의 기억으로 갖고 있기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그 기억을 조금 미화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기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억을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런 식의 자기 합리화 내지는 자기 변호는 저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극단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들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신이 살인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이유를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살인자 역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예를 살펴보자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에서 부역했던 아이만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학살의 가장 실무자였어요. 유대인 학살을 기획하고 총괄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전후에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 의해서 체포되게 되는데 법정에 서서 이 전범에 대한 심판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요. 자신은 그저 독일의 행정 관료로서 국가가 시키는 일을 충실하게 행했을 뿐이지 자신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아이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이만을 소설가의 입장으로 좀 분석을 해보자면 그 자신이 죄책감은 분명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죄책감을 느껴서 잘못을 시인했으면 나치 독일이 행했던 범죄의 모든 그런 과오를 한 개인, 그러니까 자신이 짊어져야 했음을 좀 걱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만은 본능적으로 내가 이 잘못을 시인하고 과오를 인정하면 내가 나치 독일의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구나, 이런 본능적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은 행정관료로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변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조장한 전범 역시 자신을 변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은 저는 자기 변호,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자신의 어떤 과오를 인정할 수는 없는 걸까요? 물론 인정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자신이 과오를 저지르고 형편없음을 받아들이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을 인간답게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깊은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행한 사람으로서의 과오는 인정하더라도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이런 사과는 할 수 있고 잘못은 시인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아니면 내 존재 자체로 죄송합니다, 내가 여기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의 이렇게 자기 비하적인 어떤 인정 내지는 비판, 이런 것들은 인간의 본능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자아 비판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국의 문화대혁명이라고 아시나요? 중화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오늘날의 중국이 문화대혁명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과거 청나라의 유산, 어떤 구시대적인 유산을 모두 파괴하려고 했던 운동이 있었어요. 마오쩌둥의 사상을 등에 업고 10대, 20대의 그런 홍위병들이 구시대의 유산을 모두 없애버리자, 이런 운동을 벌였는데, 그 타겟층은 이제 선생님, 고위공직자, 관료들, 그리고 대지주들, 부를 세습한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상이었어요. 젊은 홍위병들이 그 사람들을 다 체포해서 인민법정에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들 목에 어떤 죄목을 가졌는지, 직업이 뭔지 이런 거를 다 걸어놓고 자아 비판을 시켰어요. 자아 비판을 하지 않으면 용서를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선생이어서 죄송하고,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끼쳤고, 나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존재였고, 이런 식으로 자아 비판을 다 시켰어요,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자아 비판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자아 비판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살을 하거나 속이 텅 비어버린 공허한 인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존재 의식을 그냥 비판했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를 비판했기 때문에 텅 빈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 비판이라는 거는 한 인간의 인격과 자아를 말살시키는 행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인간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자기 변호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제가 레지스탕스를 집필하면서 느꼈던 감정과 어떤 경험들로 인해서 한 인간이 자신의 이야기를 재창조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그 재창조를 통한 자기 합리화의 과정이 타인에게 상처와 어떤 피해를 주면 안 될 일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살인자도 그렇고 전쟁 범죄자도 스스로를 변호하며 살아가는 마당에 우리 같은 개개인, 상처와 어떤 트라우마를 간직한 사람들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트라우마를 상처로 인정하지 않고 조금 더 아름다운 기억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음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 트라우마로 가득한 기억을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 쪽으로 재구성을 하는 거죠. 연애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 쪽으로 그런 헤어짐의 이유를, 그런 이별의 이유를 저희가 재구성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와 트라우마도 분명 분석을 해보면 그 시절에 상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시절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 행복했던 기억들도 함께 내재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상처와 트라우마를 아픈 기억으로만 구성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행복했던 일들을 찾아서 재구성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밝고 진취적이고 보다 긍정적인 이야기로 재구성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러한 과정을 제가 레지스탕스라는 장편 소설을 집필하면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가령 요즘 시대를 보면 자신이 학창시절에 겪었던 어떤 학교 폭력의 이야기를 미투의 형태로 공론화해서 가해자들을 어떤 사회적인 처벌을 내리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저도 어떻게 보면 학교 폭력의 피해자임에도 이런 방법으로 치유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제가 이야기를 재구성함으로써 제가 상처를 많이 치유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런 상처를 하나의 스토리로 재구성해서 긍정과 희망 그리고 삶의 개선의 방향으로 어떤 성장 소설의 이야기로, 왜냐면 레지스탕스를 통해서 저의 상처를 희망과 긍정으로 나아가는 성장 소설로 완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시절에 겪었던 상처와 그런 트라우마를 레지스탕스란 작품으로 거의 15년 만에 그런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궁극적으로 찾았던 셈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상처나 씻을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나요? 이 작품을 통해서 제가 오랜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보다 진취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아름다운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